53장 카이사르의 한마디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에 정신이 팔리는 인간의 습성이 우리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몽테뉴는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에세이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 즉 최고선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탐구한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온 논쟁이죠. 뭐 끝날 가망은 없습니다만은 루크레티우스의 첫 번째 인용문은 이 상황을 끝없는 갈증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욕망의 메커니즘이 최종적인 욕망의 종착지에 도달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바 최종적인 종착지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다시 말해서 이제 최종적인 욕망의 종착지라는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탐구하는 우리 인간이 더 문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구조, 이것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인용문은 이제 그 원인을 설명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용문은 모두 다 루크레티우스의 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인용에서 이제 루크레티우스는 에피쿠로스의 깨달음을 전하면서 인간이 최종적인 만족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라는 그릇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부나 명예, 명성, 자식들의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을 구성하는 최상의 항목이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의 외적인 조건을 고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요소가 방금 나열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의 좀 관심을 갖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좋은 평판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부나 명예, 명성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 부자가 되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자연스럽게 얻게 되고 또 명성을 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죠. 하지만 어디 자식이 그렇습니까? 뭐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듯이 자식을 잘 키우는 문제는 부와 명예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엄친아라는 말도 있고 부잣집 망나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엄친아라는 말은 개인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엄친아로 불리는 사람은 집안과 연계된 뭐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개인 자체가 좀 잘났다, 또 잘 키웠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잣집 망나니라는 이 말은 집안의 부와 품성이 이제 반비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고 그 다음에 그 부모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명성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 아들은 또 딸은 그런 평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 부잣집 망나니라는 이 말이 말하고 있듯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이제 부와 명예, 명성까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의 좋은 평판까지 있어야지만이 오롯이 인간의 행복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요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외적인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나, 어떻게 보면 많은 운이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설령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명성과 자식들은 잘 키워졌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면 깊숙이 고뇌를 할 수밖에 없죠. 에피쿠로스의 결론은 결국 모든 그 인간의 행복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행복의 가능성을 말라 죽이는 독성 자체를 인간이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고뇌를 하기 때문에 행복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카이사르의 말 한마디의 라틴어 원문은
이제 몽테뉴가 그 라틴어 원문을 프랑스어 번역으로 따로 이제 여백에 적어 놓은 것이 1588년도의 판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이 쭉 있는데 본문에서의 해석과는 좀 달리 이 문장을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본성의 통상적인 악덕 탓에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이 우리에게 자신감 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문장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자, 이 문장은 그 카이사르의 내전기 제 2권에 등장을 합니다. 기원전 449년 4월 달에 그 마실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현재 이제 프랑스의 마르세유 지역을 이야기하죠. 프랑스의 마르세유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부산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그러한 해안 도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 군과 그 원로원파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죠. 이때 이제 카이사르의 해군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원로원파 해군과 함께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 해군과 맞서 싸우는 이 마실리아 군대가 이제 함선을 새롭게 보충을 하고 장비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카이사르 군과 맞서려고 준비를 하죠. 이제 함대가 출발할 시간이 되자 그 마실리아 시민들이 나와서 도시를 구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먼저 번 전투에서 져서 굉장히 기가 죽어 있던 그 병사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회복하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카이사르가 이제 아까 언급했던 그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통상적인 악덕 탓에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미지의 것이 우리에게 자신감 또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이사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전투에서도 원로원파가 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원로원파, 즉 마실리아 군대가 굉장히 좀 사기가 꺾여 있고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시민들이 와서 막 응원을 하고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애국심과 자신감에 막 넘쳐 흘렀겠죠. 자, 카이사르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 마실리아 군대는 자신감을 얻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다시 한번 절망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겪게 될지 몰랐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카이사르의 말 한마디는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 미지의 일, 내가 잘 모르는 거, 이거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거기에 울고 웃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인간의 어떤 속성,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세이는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는 문제에 대한 진단이냐 아니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냐라고 이 글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면 에세이는 진단에 충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원인이 뭔지를 안다는 것과 그거를 해결하는 일은 사실 별개의 일인 거죠. 여기서 몽테뉴는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 속성상 이러한 미지의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신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몽테뉴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 카이사르의 말 한마디에서 몽테뉴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이 모르는 것에 목을 매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글을 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